2부 토크 코너스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힘든 전문가분들을 모셨는데요. 많은 창업자분들이 서류평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고 알고 싶은 부분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 서류평가 부분은 창업자분들이 알 수도 또 가보시지도 못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저희 같은 창업자분들에게는 완전 미지의 세계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토크 코너를 통해서 많이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평가위원분들이 각자 자기소개를 해주는 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부터 자기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창업선도대학교 연구개발특구 스마트 창작자의 사업을 수행을 했었고요. 현재는 예진컴퍼니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리고 발표하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평강 변리사고요. 상상특허법률사무소 지금 대표 변리사로서 스타트업 전문 어떤 특허법률사무소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특허청 심사관님들 교육하는 신규 심사관님들 교육교수, 그리고 이제 상상특허법이라는 책 한 17권 정도 썼는데 책 시리즈물에 저자하고 있고, 국가지원사업 심사 등, 그리고 VC들하고 엔젤투자, 엑셀러레이터도 제가 운영하고 있고,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많은 어떤 그런 플랫폼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서평강 변리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성대학교 김동화 교수라고 합니다. 이 회사 이름을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그 리틀 땡 픽처스라는 그 영화 배급사를 같이 하고 있고요. 제가 그 학교 경험은 한 7년 정도 시간 강사 포함해서 뭐 일천한 경험입니다만, 이 투자나 어떻게 보면 이 초기 기업 업계에서 어떻게 보면 상장사와 벤처캐피탈과 스타트업 뭐 이런 회사에서 투자 유치도 해보고 뭐 투자 그 진행도 해보고 이런 경험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경험 때문에 참여를 하게 된 것 같고요. 아무쪼록 남은 시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대학교 창업교육센터장 맡고 있는 김승환 교수입니다. 앞에 분들이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는 그냥 프로 심사꾼입니다. 여러분이 가시는 거의 모든 사업의 심사를 다 해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솔직한 얘기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밥도 타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토크 코스 시작하기 전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곳에서 저희가 다 발열 체크를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이고, 코로나19 때문에 많이들 걱정이 많으신데 저희가 손 소독이라든지, 그리고 여기가 지금 10명 이하의 분들이 현재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한 장소에서 현재 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질문은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처음에는 창업자분들을 하시기 전에 제가 창업자분들이 궁금한 점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뽑아서 준비를 해봤고요. 그 이후에는 실제로 우리 함께 지금 보고 계신 창업자분들의 이야기를 좀 하는 방식으로 가겠습니다. 첫 질문은 우리 세 분, 우리 전문가분들 제 공통으로 드리는 질문인데요. 평가위원분들께서 직접 서류평가랑 발표평가를 참가하실 때 평가의 기준이나 분위기 등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조금 말씀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서류평가의 분위기라든지 뭐 발표평가 현장 분위기 좀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다른가 조금 이거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표평가 하고 서류평가는 그냥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서류평가 같은 경우는 심사위원들끼리 모여가지고 서류를 서로 이제 토크를 하시면서, 이번에도 제가 갔을 때 한 32개 정도 기업을 하루 종일 심사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서로 간에 야, 이 기업은 어때? 이 기업에 이건 어떻게? 서로 간에 이제 공유도 이렇게 하시면서 되게 화기애애하게 이렇게 심사를 서류를 하시고요. 발표평가 같은 경우는 원래 원칙은 제가 최근 한 3년 동안 심사 계속 하고 있는데, 예전에 이제 이렇게 직접 오셔가지고 대면으로 하셨는데, 올해는 이제 비대면으로 스카이프를 통해서 이렇게 했는데, 좀 뭐라 그럴까, 왜냐면 이 직접 발표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합격하시면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탈락을 하게 되시면 이제 뭐 이렇게 약이 받치시기 때문에 이 심사위원들이 했던 모든 말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민원을 넣으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굉장히 긴장감 있게
이게 떨어뜨릴지 떨어뜨리더라도 이런 표현은 삼가자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약속. 서로 간에 미리 다 셋업을 하고 우리 이 말은 절대 하면 안 된다. 이 말은 하면 이렇게 해서 좀 연습을 해서 이렇게 안전하게 하기 때문에 되게 엄숙한 분위기에서 좀 진행된다. 이게 솔직한 현실적인 얘기로서 좀 엄숙한 분위기 진행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정말요? 지금 변리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심사위원분들도 이제 여기 창업자분들 입장에서는 좀 평가를 하신다고 그래서 저분들 좀 그렇게 좀 안 힘드시겠다, 쉽겠다 생각하시는데 좀 다들 고충이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 혹시 교수님께서는 또 네, 그 분위기가 다른 점은 그러니까 아까 그 우리 김상희 교수님 강의하실 때도 얘기가 나왔지만 저는 항상 그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이게 늦게까지 하는 약간 그런 그 사람이어서 그래서 잘 안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심사를 많이 해보진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그 골고루 심사는 참여를 해봤는데 저는 사실 서류 심사할 때 그렇게 화기애애했던 적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뭐 근데 이제 서류 심사는 조금 딱딱한 분위기였다 저는 이런 인상이 많이 남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몇 번 진행하면서 항상 좀 신기했던 건 서류 심사할 때 그래도 나름은 그 정해진 시간 안에 많은 분들 좀 정성스럽게 준비한 걸 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도 촉박하고 마음도 조급하고 그런데 그래서 내가 이런 것들 좀 잘 못 보지 않았을까 이런 걱정이 있는데 의외로 심사위원 보통 5분에서 모이면은 의견이 되게 비슷하다는 그런 공통점이 항상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발표 평가도 비슷했던 것 같고요. 네. 전 이런 정도 소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 분은 화기애애했다고 그러고 한 분은 화기애애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이 두 분의 캐릭터예요. 전 두 분하고 다 평가를 해봤는데 서평환 변호사님은 분위기를 띄우세요. 근데 김동환 교수님은 단 한마디를 안 하세요. 근데 옆에 교수가 한마디도 안 하고 있으면 나머지 심사위원들도 말하기 되게 어려워지거든요. 근데 분위기는 그날 모인 심사위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너무 띄우고 가라앉히고 이렇게. 지난번 서평환 변호사랑 저랑 다 같이 갔던 그 서류평가 현장은 축제 분위기 둘이 같이 떠드니까 축제 분위기였거든요. 제일 다른 점 중에 하나는 서류평가는 일단 가기 싫어요. 평가위원들이 안 좋아해요. 너무 많이 봐야 되고 써야 될 거 너무 많고 계산할 것도 많고 그래서 서류평가 잘 안 가시는 전문가분들도 많으세요. 막 의뢰 들어와도 바쁘다 그러고 안 가고 발표평가 그냥 앉아서 들으면서 그냥 하는 거니까 솔직히 좀 부담이 적어요. 근데 서류평가 부담이 적은 거는 이의제기가 좀 훨씬 많이 들어오는데 정확히 누구를 콕 찍어서 이의제기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마음의 부담은 적어요, 훨씬. 근데 발표평가는 5명 앉아있으면 1번, 2번, 3번, 4번 앞에 명패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끝나자마자 발표자가 그 심사위원을 평가하게 돼 있어요, 역평가. 그러니까 서로 굉장히 조심하거든요. 근데 지난번에는 서변리사님이 자청해서 공격수를 맡아주셔서 이번은 역평가 점수 굉장히 나빴을 거거든요. 전 심사위원장에서 덕담만 하고 끝냈고 저는 만점 받았을 겁니다. 아마 다 훌륭하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근데 서류평가는 진짜 지겹고 귀찮고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강의 때 말씀드렸지만 글 길게 써놓으시면 안 좋아요. 하루에 30-40개를 봐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한번 공통 질문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럼 이제 좀 개별적으로 제가 또 질문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모셨으니까 또 그거에 맞게 제가 조금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가운데 우리 계신 우리 김동아 교수님부터 먼저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교수님께서는 지금 투자 분야 전문가로 평가위원회 참여하고도 계시고 그리고 지금 참여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혹시 서류평가를 진행하실 때 자금 조달 및 투자 부분에서 어떤 점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는지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투자 분야 전문가라는 말씀은 좀 황송한 표현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네. 제가 그리고 이 심사를 참여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경력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저는 그 상장사 에서 투자도 받아보고 유치도 해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에서 투자 유치를 실패도 많이 해보고 성공도 해보고 투자 회사에서 참여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성공한 실패 경험들이 이 생태계에 좀 이렇게 넓게 포진된 뭐 그런 게 어떻게 보면 그 심사를 보는 데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글쎄요 심사를
보는 입장에서 이건 어쨌든 투자가 아니고 이건 정부 지원금을 올바르게 집행할 수 있는 그 어떻게 보면 기관의 입장을 대리해서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그 서류 심사를 할 때는 근데 분명히 제 투자 경력이 도움이 되는 것은 일단 투자 업계에서 사람을 되게 중요시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 우리 그 PSSG 항목에서도 그게 어떻게 사람이나 팀빌딩 이런 게 어떻게 이게 좀 계획에 트렌디하게 맞춰서 뭐 단기간에 조립이 됐는지 아니면 뭐 그 진정성이 얼마나 있는지 뭐 저희가 이거 뭐 조사하고 이럴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뭐 이렇게 투자 사이드에서 굉장히 검토를 많이 했고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성장성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 투자 사이드는 그게 정부 지원 자금이 시장과 만나는 접점을 어떻게 보면 그 이후의 생태계에서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접점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 이런 차원에서 좀 뭐 3번 뭐 평가 항목 이런 것들은 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김동화 교수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일반 심사위원들은 투자 의향서를 잘 안 믿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실제 투자 금액이 확실히 통장에 찍힌 걸 증빙을 해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믿고 투자 의향서는 너무 남발되는 경우도 많다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게 자꾸 이렇게 오래되다 보니까 사람 이상해져요. 제가 다 뻥인 것 같고 다 나쁘게 보이는 게 너무 많거든요. 실제로 투자 의향서 같은 것들을 보실 때 진짜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이 있으시다든지 아니면 그냥 정말 지인 투자라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꽤 요즘 많으시잖아요, 심사에.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들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나 투자 의향서 들어온 기관이나 이런 투자자들의 실제 네임밸류라든지 그 투자사의 성격 같은 것까지 다 면밀히 보시는지 서류 보실 때 그러니까 저희가 친구인데도 이런 얘기 못 나누거든요. 서로 친구인데 지금 동갑내기 친구인데 서로 전문 영역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못 물어봐서 오늘 여러분 대신 저도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네. 어떠세요? 투자 의향서? 대답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 뭐 다른 나라도 뭐 그런 나라도 많이 있겠지만 국내에서 보면 어떤 형태의 다른 기관들이 어떤 형태의 그 의향이라든가 아니면 뭐 메모랜덤이라든가 MOU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정부 지원 사업이나 뭐 예를 들면 뭐 방송에서 뭐 방송사 또 지원 프로그램 뭐 제작 지원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형태의 협약이나 뭐 의향이나 이런 것들을 가점을 준다든가 요구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의향서가 어떻게 보면 필수적으로 느껴지는 부담도 많이 느끼실 거고 그렇고 한데 근데 투자 때도 이건 마찬가지였던 것 같고 지원금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사 아는 네트워크도 많이 있지만 또 모르는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조사를 한다가 판별을 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의 어쨌든 사람으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람과 팀. 그래서 이 사람의 업력이 어떻고 어떤 팀들이 했기 때문에 어떤 투자 의향까지 받아냈다. 그러니까 거기서 진정성 같은 것들을 예를 들면 업력이 충분하고 그런 투자를 했던 기관들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것이 이제 확인이 될 것이고요. 그것을 확인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발표 평가로 봐서 진짜 확인을 하는 과정을 거친다든가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의향서 같은 경우는 속된 말로 아시는 분들은 뭐 투자 쪽 심사위원 뭐 전문가들도 이제 심사를 많이 하시니까 의향서는 딱 봐서 아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을 거고 근데 그걸 우리가 뭐 내가 투자 전문가라고 뭐 단정하고 이럴 수는 없기 때문에 그 확인하는 그 조심스러운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 절차는 어떻게 보면 그 사람과 경력과 팀빌딩 이런 걸로 판단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맨날 참 이렇게 멋있게 말씀하시는데 아니. 투자 의향서 있는 게 나아요? 없는 것보다? 당연히 있는 게 낫고요. 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게 특히 예비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형태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려고 노력을 했느냐도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좋은 답변 해주신 것 같아요. 아유, 굉장히 교수님의 질문을 멋있게 원래 되게 멋있게 말해요. 멋있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우리 유쾌하신 서평감 변리사님 유쾌하신 제 질문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좀 불쾌하게 얘기해요. 이 변리사님께서는 이제 기술 특허 분야의 이제 전문가시잖아요. 근데 네. 창업자 이제 입장에서는 사업 계획서에 이제 한정된 분량 안에서 자신의 기술을 작성하는 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사업 계획서를 기술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은지 좀 평가원 입장에서 좀 팁을 말씀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뭐 글을 빽빽하게 쓴다든지 뭐
그림을 많이 든다는 좀 약간 좀 그런 부분. 아까 전에 우리 김수영 교수님께서 먼저 말씀을 다 해주셔서 제가 격하게 공감이 돼서 계속 최고다라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 글을 엄청 빽빽하게 쓰면은 좋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서류 심사에 가서 하루 종일 심사를 할 때 그거를 정말 FM대로 꼼꼼하게 읽을 시간이 사실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직관적으로 빨리 이렇게 쉽게 말해서 문제점, 문제 니즈가 있는가, 그걸 해결하는 솔루션을 가지고 왔는가, 그 해결함에 있어서 얼마나 경쟁력 있는 팀인가, 이거를 단시간에 쫙 봐서 딱 이해가 돼야 그 다음에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뭔가 평가를 하게 되는데 최악의 팀이 뭐냐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팀이 최악이에요. 똑같은 말로 이제 우리 또 기술 분야에서는 사실 또 모르는 기술 분야를 보면 심사위원님들도 모르는 기술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기술이 변리사가 봐도 한눈에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으면 그러면 사실 이거는 어떻게 뭔가 평가를 해서 붙이기보다는 떨어뜨릴 구실을 더 찾거든요. 이 팀은 무슨 소리인지 도저히 모르겠고 어디가 빈틈인지 찾아보자. 그래서 이거 명분이 확실하네. 탈락이다. 이렇게 해서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너무 좀 직설적인가요? 아니. 그래서 일단은 걸로. 단시간에 이미지를 많이 사용하고 표를 많이 사용해라. 격하게 공감하는 게 단시간에 이게 무슨 사업이고 이게 정말 시장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직관이 팍 들게 하려면 시각적인 이미지로 땅땅땅 계속 찍어줘야 멜라민 파동으로 동물 사료에 대한 안정성이 부족하네. 그래서 동물 사료 관련해서 안정성이 있는 걸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업력 이 정도니까 경쟁력이 있다. 이런 식으로 딱 스토리텔링이 되면 일단 이해가 되거든요. 뭘 하려고 하는지, 시장이 있는지. 그래서 그 박자로 가야 된다는 게 중요하고 기술을 표현하면서 제가 제일 답답한 부분이 그냥 좋다 이렇게 쓰시는 분들 최악인데 그냥 이 부분을 어떻게 써야 되냐면 왜 기존 거하고 뭐가 다른지 그리고 그런 어떤 다른 것 때문에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지 구성 차이와 효과의 차이를 좀 명확하게 좀 써주는 게 필요한데 그냥 우리 좋다 너무 좀 이렇게 하면 우월하다 이렇게만 쓰시면 너무 답답하죠. 보면서도. 그리고 사실 매출이 많으면 사업성을 담보한다. 저도 그렇게 어디 가서 이제 지원 사업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인력 매출 특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맞아요. 매출이 많으면 사업성에 대한 담보가 돼요. 근데 이 특허가 좀 있거나 아니면 기술에 대해서 어떠한 우리가 구성을 꺾어서 효과가 있는지를 잘 표현하면 기술력이 좀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만 들게 해주면 되는데 그 생각조차 안 들게 해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부분이 제가 느끼기에는 기술성 또는 사업성 그 다음에 그거를 거짓말이 아닐 것 같은 인력 요렇게만 맞춰주면 구색. 구색을 맞춰줘라. 맞춰주면 저희가 뽑을 때 부담이 좀 덜해요. 그거조차 없는데 뽑기가 참 정말 저희 이번에도 고민 엄청 했거든요. 뽑을 팀이 없어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변리사님 지금 이런 발언 굉장히 위험하지만 굉장히 솔직하고 정말로 그러니까 명분을 뽑을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주시라 부탁입니다, 여러분. 제발 우리가 부담 없게 뽑을 수 있게끔 명분을 좀만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그게 희망사항입니다. 네, 우리 변리사님 계속 왜 웃었냐면 변리사님 말씀하시는 내내 정말 서류평가 정말 답답함과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뒤섞이신 게 정말 진정성이 느껴서 너무 너무 웃음이 이건 화가 나신 게 났습니다. 아닙니다. 네, 이렇게 서류평가시 되게 말씀하시고 싶어가지고 힘드셨을 것 같아요. 서류평가 때 저렇게 계속 말하면서 정말요. 비밀 아닌가? 약간 이제 되게 엄숙하게 하신다고 고민이가 화기애애는 모르겠지만 뭔가 확인은 있을 거 아니에요. 확인. 테크 콘서트를 보고 계신 지난번에도 기관 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셨던데 서평양 변리사 우리나라 변리사 중에 강의 제일 재밌게 합니다. 섭외하세요. 네. 참,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좀 더 궁금한 점이, 네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사업 계획서를 꼭 작성하실 때 좀 신경 쓰시는 부분이 특허인 것 같아요. 특허 부분에. 혹시 특허 부분에서 중점적으로 보시거나 혹시 꼭 확인하시는 부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솔직한 얘기로 진짜 솔직한 얘기로 네. 제가 입은 이제 변리사지만 네. 이제 지원 사업에서 특허 보도를 적어서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그거를 직접 키프리스에 들어가서 검색해보고 확인해볼 시간이 사실 없어요. 한 서류당 이제 쉽게 말해서 객관적으로는 한 10분 정도 저희가 이제 주어진다고 보면 되는데 실제 저희가 평가 서류 어떤 그런 것도 적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빨리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나름 빨리 한다고 하는데 이번에도 욕 엄청 먹었거든요. 빨리 안 한다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심사를 하다 보면 빨리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뒤져보지 못하고 특허는 그냥 사실은 솔직한 얘기로 예비 창업 패키지나 초기 창업 패키지 정도 수준에서는 있냐 없냐 적어도 내가 하려는 사업하고 매칭되는 제목이냐 정도 확인하는 정도 수준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고 사실 안에 있는 내용까지 만약에 본다고 하더라도 뭐 청광 1항 정도만 살짝 보는 정도 수준이거나 도면이랑 어떤 예, 그 정도만 하지 사실 꼼꼼하게 볼 그거는 좀 시간이 물리적으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원 사업에서 있냐 없냐의 차이가 굉장히 좀 저는 차이가 드라마틱하게 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아, 저는 변리사님 얘기 듣고 지금 너무 저희 창업자 입장에서 너무 꿀팁이에요. 근데 한편으로는 변리사님을 이제 기관 쪽에서 안 불러주실 거예요. 걱정도 돼요. 막 이렇게 막 받을까 이런 것도 막. 직원 20명짜리 변리사 20명을 데리고 있는 큰 회사의 대표님이라서 막 찌르는 거예요. 와, 역시. 그냥 재밌어서 다니시고 심사원들이랑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아서 가시는 분이지 회사가 돈을 잘 벌고 있어서 아니요. 특허 이제 안에 내부 세부적으로 볼 수도 있어요. 충분히 볼 수 있어요. 저는 아니 다른 분들이 다 안 보는 절대 아닌데 저는 이제 가면은 이제 청광 1항 정도까지밖에 볼 시간이 안 나더라고요. 사실 진짜 객관적으로 다 읽어보는데 오래 걸려요. 4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통상 특허 한 건이 그거 하나 읽으면은 그냥 그날 이제 가는 거라서 네, 하여튼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변리사님 말씀대로 정말 이제 특허에 내가 관련된 것이냐, 나이팅에 관련된 것이냐, 또 이런 것들을 적어주는 게 좀 좋은 꿀팁이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에 좀 김수환 교수님한테 이제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교수님께서는 이제 경영 분야의 이제 좀 전문가 이제 위원이시잖아요. 네, 교수님 입장에서는 이 사업 계획서의 부분에서 또 특허만큼 중요한 게 이제 마케팅 부분하고 또 팀 역량 부분을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던데 좀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중점적으로 보거나 좀 이렇게 하면 좀 좋다, 좀 좋은 것 같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마케팅 분야가 승패를 많이 좌우합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기술은 대부분 잘 쓰시는데 마케팅은 쓸 게 없죠. 정말 쓸 게 없어요. 뭘 쓰겠어요? TV 광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는데. 근데 전시회 참여하겠다라고 쓰는 분보다는 요번에 중국에서 10월 달에 무슨 전시회가 예정돼 있는데 거기 나가려고 한다. 내년 2월에는 코엑스에서 뭐뭐 하는데 거기 나가려고 한다라고 써주시면 최소한 준비는 돼 있는 분으로 보이거든요. 변리사님 얘기랑 똑같아요. 특허 있냐 없냐의 문제인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본인이 서칭한 것을 구체적으로 써줬냐 안 줬냐지 진짜 답답하지 않아요? 그 바이럴 마케팅 하겠다, SNS 마케팅 하겠다 그러면 10명 중에 9명이 써버리니까 진짜 그냥 바이럴 마케팅만 하겠다 이렇게 적히는 분이 너무 많아서 너무 진짜 많아. 답답하죠. 예, 그런 진짜 부분은. 충격적이에요. 차라리 전단지를 하겠다고든지 현수막을 걸겠다고 하면 더 현실적일 때가 있거든요. 로컬 창업이나 이런 경우는. 고민을 많이 한 걸로 보이죠. 그러니까 고민을 한 걸로 보여주고 직관적으로 들어가면 좋겠고 인플루언서 몇 명 어느 정도 금액에 하겠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인플루언서 30명에게 뿌리겠다 해놓고서는 사업계획서에 자금 계획에 300만 원 쓰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야, 이 바닥을 진짜 모르네. 그러니까 잘 만드시는 분인 건 알겠는데 이 마케팅 비용이 나중에 얼마나 많이 들지 모르실 것 같아라고 판단이 들어버리면 떨어뜨릴 빌미를 제공하는 거. 서류계획 사업계획서는 진짜로 되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떨어지기도 쉽지 않아요. 조금만 열심히 잘 쓰시면 기본을 안 지키고 들어오는 게 너무 많아서 기본 감점만 안 당해도 일단 한번 올려보자로 갈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서류 평가는. 요번엔 좀 다를 겁니다. 추경은 5개밖에 안 뽑으니까 맞아요. 이번엔 상당히 치열할 거예요. 근데 제가 드린 말씀이 팀하고도 연결이 되는 얘기인데 마케팅을 모른다는 얘기는 대표가 아니면 팀원들이 그쪽을 모르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 이거 초기 창업 패키지는 특히 이번에 예창보다는 초창으로 오늘 좀 진행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미 사업자인데 각 부서별로 구성도 안 돼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기획팀도 없고 영업팀도 없고 재무팀 없고 이렇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대표 하나랑 뭐 연구 전담부서 소장 하나 이런 식밖에 없다고 그러면 그런 건 저희들이 초창에서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예창 쪽에서 좋아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되게 현실적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냐를 집중적으로 보지
바이럴 마케팅 크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저희 뷰티 쪽이니까 인스타그램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스폰서 페이지 얼마 예산 안에서 움직여 보겠습니다. 나중에 스마트 스토어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만 하셔도 저희는 오히려 훨씬 좋게 보일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혹시 교수님께서는 작성된 사업계획서 중에서 혹시 선호하는 그런 좀 스타일의 사업계획서가 있으신가요? 이건 저희 다 짧게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동환 교수님이 계속 늦게 가시는 게 아마 그 글을 다 읽으시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저는 철저히 그림이요. 철저히 그림. 이미지와 도표로 표현되어 있는 사업계획서를 제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서별리사님이 제가 오늘 서별사님을 모신 이유 중에 하나도 제가 되게 문 대표님 아시잖아요. 제가 되게 강한 스타일이고 이런 거 끝나면 항상 한 번씩 이슈가 되잖아요. 너무 직관적으로 말해서 저를 중화시켜주는 사람이에요. 욕은 저쪽에서 먹으면 되고 저는 오늘 중간에 편안하게 묻어갈 거거든요. 서별사님이 그거고 오늘 우리 부담 안 가져도 되는 게 질문은 이쪽에 먼저 해주세요. 이미 곤란한 질문 굉장히 많고. 문여진 대표님 SNS 보셨어요? 오늘 문 대표님을 실물로 보겠다고 이걸 신청한 사람이 많대요. 너무 아쉽네요. 오늘 쓰고 있어서. 오늘 주인공이 우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편안하게 답하면 되는데 조명이 다 절로 가야 돼요. 조명이 그냥 문 대표님 좀 자체 조명이시니까 이건 늙은 우리가 받읍시다 조명은. 감사합니다. 네. 네. 어쨌거나 저는 무조건 그림과 이미지와 표요. 저는 글 많은 거 절대 싫어합니다. 그러면 우리 김동아 교수님께서는 네,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볼 때는 글이 빽빽하게 이게 좋으신 거예요? 스타일? 그러니까 제가 좀 늦는 것은 네, 죄송합니다. 그 리터러시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근데 가끔은 보면 그러니까 알아먹기 힘든 사업계획서를 제가 이걸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건가 하면서 이렇게 읽는 경우가 있어서 좀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내가 왜 심사위원회에 와 있는지를 깨우쳐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의 취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길게 적어주신 분들이 있어갖고 사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좀 늦어지긴 하는 건데 우린 뭐가 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요. 혼자 이렇게 멋있게 말하면? 아니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빨리 읽을 거고요. 가까이. 네. 네, 빨리 읽을 거고 네, 답을 하려다 지금 핵심을 놓쳤는데요. 네. 그래서 어떤 사업계획서의 스타일을 선호하시는지. 그러니까 좋아하는 스타일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해하기 쉬운 그 그림이 됐던 논리가 됐던 잘 정리된 것을 좋아하고요.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약간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그냥 본인들이 사업을 하셔서 이거 시장에서 그들만이 아는 세계에서 그 생태계에서 인정받을 거면은 사실 정부 지원 사업을 지원 안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이걸 저희가 못 알아먹는다고 너무 이렇게 노여하지 마시고 최대한 알기 쉽게 써주시면은 최대한 열심히 읽겠습니다. 쉽게 쓴. 네. 그 마지막으로 우리 변리사님. 참고로 이건 그 지원 사업 심사를 2차를 같이 다 했는데 제가 최고 늦게 마무리했습니다. 네. 참고 사항이고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볼 때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랑 매칭되는데 네. 좀 어떤 문제점이 시장에 있는지 여부하고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솔루션에 대해서 정확히 좀 제시를 하고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는지가 딱 잘 드러나 있는 그래서 경쟁력이 뭐고 얘가 정말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게 좀 선점을 했을 때 후발이 따라와도 좀 이런 식으로 쫙 눈에 보이게끔 써주는 좀 이런 사업계획서를 선호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자기가 좋은 인프라가 있으면 좋은 인프라를 다 이렇게 좀 표현해줘가지고 나 이만큼 인프라가 있어서 나 정말 앞으로 사업하는 데 있어서 일반 그냥 이렇게 좀 약한 기반이 약한 사람들이랑은 차원이 달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사람도 있고 우리 아버지가 어디 협회장이고 이런 식으로라도 해서 포장을 우리나라 경쟁력 있는 팀이에요. 이렇게 대놓고 포장을 잘해주는 팀. 우리 아버지 협회장이. 네, 이런 거 PR을 차라리 정확하게 해서 나는 경쟁력 있다 이렇게 해주는 팀이 오히려 차라리 명쾌하게 딱 선택할 때 좀 이렇게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오히려 뭔가 플랫폼을 하려고 하는데 경쟁력도 뭔지 모르겠고 시장 전략도 모르겠고 이렇게 모든 게 모르겠는 사업들이 있어서 최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선호하는 거는 좀 명쾌하게 어필을 잘 해주는
제가 선호하는 그러면 어쨌든 이제 변리사님 말대로 이 강점이 될 수 있는 부분, 또 자랑이 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드러나면서 그 부분을 어필하는 게 하나의 이제 팁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파트너들이 좀 이렇게 짱짱하면 짱짱하면 예를 들어서 파트너. 내가 우리 회사에 들어올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카카오의 현직에 있는 무슨 팀하고 뭐 예를 들어 정말 관계가 있어요 진짜로 관계가 그래서 있어. 이분들의 어떤 서포트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여력이 돼요. 그럼 그런 것도 다 PR해서 그런 사람들하고 이미 뭐 같이 뭐 사진을 찍은 거라든지 아니면 뭐 같이 뭐 하고 있는 거라든지 그런 거라도 해서 아 내가 이 부분의 프로그램은 자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좀 PR을 좀 확실하게 그러면 그거는 해주는 부분이, 그 얘기 딱 하시면 제가 생각하는 게 요즘에 뭐 MOU? 이렇게 협약서 같은 거 쓰셔서 이제 같이 사진 찍어서 이렇게 사업계에서 넣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없는 거보다 있는 게 100번 낫다. 이게 발표평가는 서류평가니까 이번에 솔직히 서별리사랑 저랑 싸웠어요. 서류평가장에서 그걸로 서별리사는 그쪽에 MOU나 협업 맺어 있는 업체들의 네임밸류가 너무 좋으니 이거는 될 것 같다라고 했고 저는 뻥인 것 같다. 얘네들이 이걸 해야 될 이유가 없다. 그 기업에서.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요. 발표평가 불러서 확인하자로 났어요. 결국엔. 그래서 서류는 붙었어요. 그게 되게 현실적인 얘기예요. 현실적인 팁이네. 우리가 싸울 이유가 없었지만 싸우긴 진짜 싸웠거든요. 저쪽은 그거 꼭 붙여야겠다. 저는 아닌 것 같은데 그 점수 알아서 각자 주자 했는데 전반적인 심사위원들의 분위기는 그래도 이렇게 의견이 많이 갈리니까 불러서 확인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요? 뭐요 정도였어요. 2차 때 확인해보니 완전 꽝이었는데 결국 제가 이겼어요. 근데 일단은 일승이 일단 그런 게 있는 있으면 일단은 이거 한번 저는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그렇지, 생각이 드는 그렇죠. 팀이 네.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 네네네. 서류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뭔가 있어 보이는 것처럼 협공. 네, 하면은 일단은 야 이거 한번 불러는 보자 이렇게 약간 분위기가 심사 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작성하실 때 조금 참고하셔가지고 이렇게 그렇다고 저는 완전 사기를 치는 거는 반대인데 약간의 양념은 필요하다. 약간의 양념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이렇게 좀 이렇게 양념이 있어야 이게 좀 먹음직스럽게 생겨서 한번 시식을 해볼까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게 제가 스타트업이면 저도 고객사를 엄청 그렇게 편수를 많이 해주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약간 다운시켜야 되겠다. 그럼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데 이제 이어서 등록된 특허가 가산점인 지원 사업이 많은 것 같은데 혹시 추원 중에 특허도 지원 사업에 도움이 되나요? 이거는 그 아까 말씀하신 출원 계획. 것처럼, 네. 네, 추원 계획. 아니면 출원 중. 등록 전이요. 그렇죠. 네.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잘 쓴다고 해서 합격하는 건 아닌데 네. 이런 거가 안 돼 있으면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랑 약간 비슷한 취지로 특허를 막 많이 출원하거나 등록돼 있다고 해서 무조건 붙는 건 아닌데 없는 거보다 있으면 확실히 한 번 더 이렇게 우리 서류 심사 때도 얘기가 한 번 더 돼요 실제로 특허 같은 게 등록은 무조건 확실한 어떤 가점이나 좀 강력한 포인트가 되는데 출원을 해놨다는 것만으로도 뭔가 약간 이걸 정말 좀 제대로 보호하려고 하는 자신의 사업에 대한 좀 애정이 있고 좀 제대로 하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사실 선입견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은 있거든요. 하지만 정량에는 안 들어갑니다. 특허 출원은 정량에는 전혀 안 들어가고 정성적인 부분에만 영향을 조금은 사실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혹시 특허가 없으면 기술 전문가분들이 보실 때 혹시 감점 요소가 되시나요? 특허가 없더라도 사실 다른 부분에 있어서 뭐 문제점과 해결하려고 하는 솔루션과 준비해오는 게 확실하면 사실은 특허 없이도 붙이는 경우가 훨씬 많이 있는데 네네. 뭐 왜냐면 예비 창업 패키지나 초기 창업 패키지는 아직 사실 이룬 게 별로 없는 팀끼리의 글로만 가지고의 전쟁이잖아요. 네네. 사실 초창 같은 경우, 초기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는 뭐 매출을 한 10억 했다. 이러면 사실 볼 것도 좀 없거든요. 거의 이제 사업성을 오케이 이렇게 이제 되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아직 뭔가 뭐 초기 창업 패키지라 하더라도 작년에 사업자를 내서 매출이 아직 증빙 영원. 그리고 예비 창업 패키지는 아예 사업자를 내기 전이니까 매출이 영원이죠. 이렇게 이룬 게 없는 상황에서의 차이기 때문에 결국 또 상대평가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상대평가니까 원래 이제 남들과 같이 남들 하는 거 다 하되 남들이 안 하는 차별성 있는 포인트가 있는 팀이 이기지 않나 이런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오늘은 정말 얌전히 있다 가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창업자분들에게 도움되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고 싶네요. 또 위로와 격려도 해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서 변리사님 말 맞아요. 10억 정도 매출 내고 있다 그러면 저희 당연히 뽑아요. 실적 때문에라도 뽑는데 이거 들으시는 분들 지금 잠깐만 집중해 주세요. 저희 기관에서 창업자를 뽑을 때 매출, 고용, 수출, 투자 이거를 여러분이 달성해 주시면 저희가 좋은 평가를 받거든요. 올해도 초기 창업 패키지 운영 기관 중에 몇 군데가 그 평가를 통해서 자격을 박탈당했어요. 기관들은 그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해요. 근데 요즘 굉장히 중요한 그 기관이 평가받는 지표 중에 하나가 성장성이거든요. 성장성인데 마이크가 소리가 잘 안 들리셔서 이제 뺏어 주시면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기 사운드 겹쳐서. 네, 일단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성장성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주관기관 입장에서 초기 창업 패키지 운영기관으로서의 평가를 받을 때 매출이 많은 기업만 뽑아놓으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내가 뽑은 기업들의 성장성 점수가 낮아서 내 평가 점수가 낮아져요. 그래서 작년 11월, 12월에 여러분이 창업 사업자 등록을 내셨는데 매출이 0원이다. 근데 올해 어떤 서류나 객관적인 걸로 확정된 매출을 증빙하실 수만 있다면 이분이 작년에 0원이고 올해 1,000만 원의 매출을 내신다고 그러면 이분은 매출 10억을 달성한 기업보다 더 높은 점수를 기관에게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 1차 웨비나 때도 말씀드렸지만 전년도의 매출 실적 콘텍스트에서 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해의 확정 매출이 되게 더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이 완벽하게 진행되기로 위해서 몇 월 달에 펀딩이 시작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작년에 매출이 0원이었는데 올해 크라우드 펀딩을 해서 만약에 300만 원 매출을 낸다라고 해도 그건 성장세가 되게 높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업기획서에 잘 녹여내시면 네, 초기 창업 패키지가 매출이 0원인 상태에서 선정될 수도 있고 그럼 기관 입장에서 어떻게 뽑냐 하면 매출이 되게 많은 데들을 좀 뽑아놓고 싶고 포트폴리오로 성장성이 높은 데도 뽑고 싶어서 이거를 만약에 절반 뽑는다라고 하면 네. 그 기관은 되게 높은 점수를 받게 돼요, 실제로. 네. 그래서 매출이 없어도 전혀 슬퍼하거나 속상하실 이유가 없어요. 네네. 네, 전혀 없어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김동학 교수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네, 투자자 입장에서 IR 자료를 보실 때와 정부 지원 사업 평가위원 입장에서 이제 사업 계획서를 보실 때 가장 큰 차이점이 혹시 있을까요? 네. 네, 아주 날카로운 질문 주셨고요. 실제로 제가 서류 평가할 때 보면 IR 자료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 접촉할 때 인베스터 릴레이션 하는 것과 비슷한 경우도 많이 있죠. 근데 이제 분명히 심사위원으로서도 저조차 계속 다잡으려고 하는 것은 이 투자로서 접근하는 것과 이 지원사업 접근하는 것은 명확하게 좀 구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통해서 성장성이나 어떻게 보면 뭐 역량, 진정성, 시장에서 성공 가능성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잘 볼 수도 있겠지만 이 정부 지원 사업은 엄연한 이 배점이 있거든요. 아까 김상현 교수님 잘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뭐 문제 의식 이게 뭐 예창패에서 30점이었으면 그다음에 이제 20점으로 낮아지는 것처럼 뒤로 갈수록 어떻게 보면 조금 시장에서 접점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도 어쨌든 투자자 입장에서라도 배점의 비중에 맞춰서 평가를 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그리고 투자자를 접근하는 방식으로 어떤 꼭 매출과 성장성 뭐 이런 것들을 그다음에 사회적 가치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차이만 말씀드리면 투자와 이 정부 지원 사업과 가장 큰 차이만 말씀드리면 투자는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사람을 보고 그리고 투자자가 원하는 것은 성장성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 정부 지원 사업에는 뭐 사회적 가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지만 벤처 캐피탈이나 뭐 이런 데서는 제가 출신이어서 하는 얘기지만 사회적 가치 이런 거 관심 없습니다. 예. 고용 안 하고 돈 많이 버는 것도 좋아합니다. 예. 근데 물론 정부 자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목적성에 맞는 뭐 사회적 기업 펀드라든가 뭐 작년에 좀 재밌었던 이름 중에 뭐 점퍼
뭐 조합 뭐 이런 것들 뭐 점프업하고 이렇게 사회적 기업 가치를 하는 것들을 목적성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펀드들은 해당이 되지만 그냥 투자자들은 사실 사회적 기업 뭐 사회적 가치 이런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혼동을 하시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은 들고 그 정부 지원 사업은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 가치를 포함해서 그 성장성이나 이런 것들의 비중이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그걸 좀 구분해서 보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고용이나 뭐 이런 것들, 그 매출을 하되 그 고용과의 균형 이런 것들을 더 좀 생각해야 되는 게 이 정부 지원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IR이랑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해서 강연할 때 항상 제일 많이 하는 말이 IR은 다른 거 다 못해도 강점 요소, 투자를 받을 만한 강점 요소 하나가 있으면 되거든요. IR은 그렇게 강점 하나를 강조하시면 돼요, 어느 정도. 근데 정부 지원 사업에서는 특별한 강점이 없어도 감점이 없으면 서류 평가는 통과가 돼요. 달라요. 네. 그래서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투자자는 뭐 투자하는 입장에서 네. 사실 근데 뭐 투자자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혼낸다고 이렇게 좀 좌절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럴 필요 전혀 없고요. 투자자는 투자 안 하면 그만이지 혼낼 이유가 없는 거고요. 근데 투자자는 투자자가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성장성을 추구해서 이게 아니면은 투자를 안 하면 되는 거지만 사실 정부 지원 사업을 저희가 어떤 기관을 대리해서 수행하는 입장에서는 정부 지원 사업의 목적에 맞게 어떻게 보면 가능성 있는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는 지원하는 목적이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는 이제 어떤 부분에서 결격, 고민의 부족, 뭐 진정성의 부족 이런 게 더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럼 이제는 직접 우리가 지금 현재 92명의 창업자분들이 현재 지금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번 여기서 질문하신 것들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해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웨비나를 오늘 웨비나 다시 볼 수 있냐고 하시는데 아마 오늘 이렇게 했던 모든 진행했던 걸 편집을 해서 아마 올릴 예정이라고 있고 이제 1차 웨비나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동영상이 올라가 있는 상태라서 네, 저희가 이거 끝나고 자세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니까 변리사님 이야기가 있어요. 변리사님 말씀하시기를 특허를 본다고 하셨는데 팀이 직접 쓴 특허를 말하시는 건가요? 라고 질문이 있어서 이 의도가 뭐지, 질문에? 기술 이전이나 이런 건가? 잠시만요.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가서 네네네. 그냥 변리사님이 말씀하시기에 특허를 본다고 하셨는데 팀이 직접 쓴 특허를 말하시는 건가? 팀원들이 쓴 마이크 들리나요? 지금? 그 질문이 예비 창업 패키지 때하고 초기 창업 패키지 때 조금 또 다를 수 있는데 예비 창업 패키지는 사실 아직 사업자를 내기 전이기 때문에 법인으로 낼지 개인으로 낼지도 지금 안 정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팀원이 특허가 있어도 사실 저는 사실 좀 보는 것 같아요. 이번에 뭐 몇 년 동안 하면서도 예비 창업 패키지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자기 팀원이 특허를 5개나 받았다 이런 식으로 어필한 팀 중에 실제 합격한 팀이 있거든요. 좀 뭐 이게 증빙이 안 되는데 그래도 기술력이 있다고 좀 봐서 이렇게 한 케이스가 있는데 초기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는 사업자가 개인이나 법인으로 명확한데 그러면 이제 저는 그 경우에는 사실 그 법인에 뭔가 이게 있어야 되는 거지 팀원이 가지고 있다는 거는 이거는 확실히 그 법인께 아니기 때문에 조금 그거는 이제 이거 뭐 좀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그래도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낫다 무조건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그거는. 네. 그리고 이런 질문들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현재 대표자분들이 이제 겸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심사위원분들이 좀 그 부분 네. 우선 예비 창업 패키지는 사업에 선정되고 나서 퇴직을 하고 사업자를 내셔도 돼요. 네. 그 공공기관의 연구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특별법이 생겨가지고 퇴직을 안 해도 돼요. 근데 초기 창업 패키지는 이 질문, 아까 저도 그 질문 살짝 봤는데 초기 창업 패키지는 본인이 지금 기업 사장이어야 되잖아요, 대표. 네. 다른 데는 겸직을 하고 있으면 원래는 안 되죠. 근데 가끔 어디 회사에 소속이 돼 있으신데 개인 사업자를 갖고 있으면서 이렇게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있어요, 진짜 있어요. 그리고 또 발표 때 그걸 되게 솔직히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자기는 그런 상황이라고. 네네네. 이거는 좋은 평가 못 받아요. 창업에 대한 의지도 그렇고 내 사업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다른 회사 직원까지 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건 결코 좋은 판단을 못 받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예비 창업자는 선정 후에 퇴직하고 사업자 내는 거 가능. 네. 초기 창업자는 원칙적으로 불가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교수님. 네. 그리고 뭐 여담입니다만 같이 뭐 몇 번 심사를 보면서 느꼈던 게 그러니까 이걸 뭐 진정성이라는 약간 상징적인 말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자료를 가지고 판단을 할 때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다른 업체에 속해 있으면서 아니면 뭐 다른 지인이나 뭐 친인척이 하는 비즈니스를 뭐 제조를 저쪽에서 하면 이쪽에서 유통을 한다든가 뭐 이쪽에 유통망이 있으면 뭐 제조를 해서 납품을 하겠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사실 그런 것들이 참 이해상충 이런 것들을 잘 구분을 해야 되는데 보면 사실 김상현 교수님 놀랐던 게 그런 거 이렇게 굉장히 메인 눈으로 잘 잡아내시더라고요. 그랬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심사 오래 하시던 분들은 그런 것들이 보면 자료나 이런 걸 보면 다 녹아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만약에 이해상충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만약에 그래도 지원하겠다 싶은 분들은 오히려 명확하게 말씀을 하시고 이해상충 파이어홀은 이렇게 원하겠다 이렇게 원천적으로 안 되는 거야 안 되지만 애매한 부분들은 그렇게 좀 접근하시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이 밑에 또 올라왔는데요. 직원분들이 직장과 겸업해서 투잡으로 일을 시작하고, 사업이 어느 정도 이제 진행된 후에, 이제 정상적으로 참여를 하려고 보통 이제 많이들 하시는데요. 이러한 형태의 팀빌딩을 했을 때 감점 요인들이 혹시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셔서. 지금 혹시 질문의 의도가 우리가 팀원으로 팀 창업을 신청했는데 그 팀원들이 현재 다른 회사에 다니고 있다 뭐 이런 건가요? 그러면 예비 창업 패키지 얘기인 것 같은데 이거는? 혹시 제가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 질문자가 혹시 이게 다른 의도면 다시 한번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만 현재 우리의 팀원들로 신청을 하신 분들이 다른 회사에 속해 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죠. 현재 상황에서는. 근데 정확히 언제쯤 우리 회사로 조인할 것이다. 4대 보험 우리 회사로 옮길 것이다. 저쪽 퇴직하고 이거는 명확하게 소구를 해주셔야 되고요. 초기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현재 직원 재직 인원이 정확하게 나와 있고 4대 보험 가입 증명도 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추가 고용 계획 같은 경우는 당연히 다른 회사에 다니고 있는 사람 데려오는 거겠죠. 또 우리가 사업 스타트하고 언제쯤 시점에 데려올 것이다라고 할 때 이것도 조금 팁인데 그냥 SI 개발자 9월에 하겠다 이거보다는 현재 그냥 땡땡 회사에서 무슨 업무를 맡고 있는 땡땡 대리를 뭐 10월쯤에 우리 회사로 합류하기로 돼 있다 이렇게 차라리 좀 직관적으로 써주시면 진짜 채용을 할 건가 보구나 정도까지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표현하시는 게 제가 볼 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선정이 되고 나서 그 채용 계획을 사업 계획을 바꾸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이제 이분이 이제 지금은 또 갑자기 훅 세게 들어오시는데 10명 뽑겠다고 해놓고서는 3명으로 갑자기 선정된다면 3명밖에 못 뽑겠어요. 이런 경우도 있기는 있으시거든요. 근데 원천적으로 이거는 심의운영위원회도 열리고 되게 복잡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또 인원을 그렇게 적게 줄인다는 것도 굉장히 소구해야 될 게 많고 그래서 원칙적으로 권장하는 방법은 아닙니다만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정말 지금 긴 장문으로 계속 이렇게 이야기들, 질문들을 좀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간상 다 읽어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앞에 이제 지금 저희가 두 번째 사업계획서라 편으로 지금 현재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제 1차 예비 창업자분들이 지금 질문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은 조금 앞에 1차에 했던 좀 발표 평가에 좀 참고를 동영상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튜브에 크몽, 프리즘, 딱 이렇게 크몽 한 칸 띄고 프리즘 하시면 그게 나오거든요. 그 영상이. 네네네. 거기 되게 많은 얘기 있으니까 예비 네. 창업자분들은 그쪽이 조금 더 적합하실 것 같긴 해요. 지금 이번 웨비나는 추경했던 초창패가 조금 더 핵심이긴 하거든요. 근데 너무 필요한 질문 있으면 하시고요. 네네네. 지금 엄청 많이 올라오는데, 초창패 신청 아이템은 현 사업과 조금 다른 아이템으로 신청 예정인데, 아예 관련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 경우엔 다른 아이템 포함 전체 매출로 정량 표기를 해도 되는 건가요? 정부 지원 사업은 아이템과 상관이 없습니다. 실적은. 우리 회사의 실적이고요. 철저히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굉장히 좋은 사업 실적을 갖고 있는데 다른 아이템으로 들어온다고 했을 때 그 아이템에 관계된 실적이 아닙니다. 철저히 회사입니다. 딱 그렇게 아시면 명확할 것 같습니다. 아이템과 상관없습니다. 회사 실적은. 네. 그리고 또 이제 하단에 아까 질의한 내용이 좀 다시 한번 이제 질의를 드린다고 해서 다시 올려주셨는데, 시장 분석 관련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분석 시스템 사이트 추천이 가능할까요? 해외 시장 및 국내 시장 관련으로 전문적인 파트너별로 뭐 기술별, 업종별 리서치가 가능한 곳 추천 부탁드린다고. 저는 고객사들한테 구글링해서 하라고 하거든요. 구글링. 예. 구글링해서 뭐 한 2018년, 17년 자료라도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따로 뭐 정리된 사이트가 있는지 여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번에 뭐 참여하게 된 계기가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그 요령이나 뭐 그 서류 작성법 뭐 이런 쪽으로 너무 그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좀 덜어드리고자 하는 거라 뭐 정말 변리사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업계 어떤 사이트 가면 뭐 이렇게 사업계에서 첨부하면 좋을 만한 자료가 있다더라 이런 거는 뭐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네이버. 아, 네.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별로. 사업, 그렇게까지 찾기 힘든 정보를 굳이 더 심사위원들이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이런 내용도 있는데요. 채용 계획은 바꾸면 문제가 되지 않나요? 라고 이제 질문이 올라와 있는데, 예창 같은 경우는 예비 채용 패키지 같은 경우는 아예 그거를 채용을 안 하면은 환수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초창 같은 경우도 초창 같은 경우는 그런 막 제한이 있고 그러진 않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심의가 열려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답변 드렸던 것 같은데 추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창은 옛날에는 꼭 의무 채용을 했어야 돼요. 이번엔 또 그것도 없어져가지고 팀 창업으로 팀원이랑 창업한다고 했는데 채용을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지금. 네, 근데 초창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고용은 우리가 평가받아야 되는 지표 중에 하나지. 뭐 가점은 당연히 있지만 그게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의도는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얘기인 것 같은데 선정되고 나면 수정사업결서를 쓰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 채용 인원을 아주 조금 뭐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제일 좋은 논리는 이게 진짜 평범하게 하고 가려고 그랬는데 내가 1억을 신청했는데 너네들이 감액해가지고 6천밖에 못 줬잖아. 그러니까 나도 이 인원 다 뽑을 수는 없어. 이렇게 하시면 조금 인원 줄이는 거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행기관의 롤이 명확히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선발 과정인 거지. 그 실제로 이게 몇 명을 뽑는다고 가짜로 해놓고 이걸 확 줄여버리고 의도적으로 한 것들은 아마 그 집행하는 기관에서 못하게 하는 그 또 걸르는 작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진정성을 갖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또 글을 쭉 보니까 지금 이제 미성년자의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올라온 질문이 뭐 학생 창업을 하는 경우에 뭐 페널티가 있나요?부터 이야기도 있고, 또 어떤 분은 현재 지금 제품 개발 및 판매를 꾸준히 실적을 내고 있는 미성년자시라고. 근데 이런 심사위원들 입장에서 이제 미성년자 참가자는 어떤 이제 식을 네, 지니고 있냐고. 보신 적이 있나 미성년자? 이거 고등학생 저는 2번 봤어요. 저도 봤습니다. 많이 봤습니다. 근데 글쎄요. 일단 뭐 대학생 창업자도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업 경험이 없어가지고. 근데 현재 매출을 내고 있고 사업을 하고 있는 청소년이라고 하면 저는 훨씬 이뻐 보이고 저는 뭐 되게 뽑아주고 싶을 것 같긴 한데요. 청소년이 사업을 잘하고 있으면 실제 잘 뽑혀요. 근데 남학생의 경우는 이제 그 문제 있잖아요. 군대 언제 가나.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저는 뭐 고등학교 그 경진대 이런 것도 심사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 나이를 떠나서 얼마나 준비를 했고 어떤 고등학생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그분은 이제 상도 타셨는데 아니 나 어차피 창업할 건데 지금 난 이건 무조건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열의를 보여주면서 자기 뭐 취미부터 해서 특기가 다 그쪽으로 관심이 있는 기술 분야여서 그것은 뭐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고 네, 상금도 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제 멘티 중에 도전 K 스타트업 탑10에 들어갔던 전라도의 공희준 대표 같은 경우 고등학생 때 탑10 들어가서 상금 1억 받았잖아요. 지금 대학생이고 사업 엄청 열심히 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나이를 가지고 뭘 판단하지는 솔직히 않는 것 같습니다. 학생 창업 싫어하는 건
아무 경험도 없고 준비도 없었던 학생을 싫어한다는 얘기지. 그렇죠. 예, 준비해놓은 사람은 전혀 관계없. 청소년과 아무 관계 없습니다. 더 이뻐 보일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 초창패 이번에 시니어들도 마찬가지로 네, 나이 구분은 전혀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업력이 문제예요, 업력. 뭔가 이거를 수행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뭐 22살짜리들이 이제 프로그램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다 전공도 그쪽이고 실제 막 홈페이지도 만들었습니다. 이런 인상은 사실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린 나이, 예를 들어 21살이 썼는데 건설 관련 업을 하겠다. 예를 들어서 과연 이 친구가 건설 쪽에 있는 인프라를 뚫는 방법을 알고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 수 있는데 현대건설에서 이사까지 하고 나와서 건설 관련업을 하겠다. 이러면 뭔가 이 업력이랑 매칭이 되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학생이나 너무 주부 창업 같은 느낌은 업력에서 뭔가 소명할 수 있는 게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학생이라 하더라도 또는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중학교 때부터 이미 게임을 만들어서 CD 그런 거는 다 어떻게 보면 해왔던 이게 말이 되네 이렇게 되면은 이게 되는 것 같고 나이가 꼭 그건 아니지만 근데 나이가 어리면 업력을 소명하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대학교만 다니다 이제 나오면 좀 소명이 좀 어렵다 보니까 그 부분이 약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문 대표님이 그 창업선도대학 아이템 사업화 지금의 초창패 수행하셨잖아요. 네. 그때 선정된 게 23살 네, 정도셨죠. 네. 근데 저분의 아이템이 고임금 단기 아르바이트 매칭 플랫폼이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크몽을 못 이기고 저분이 그 사업을 접으셨는데 저게 회사에 지금 와 계신 건데 저분이 연예인도 하셨고 연예인도 10년 차라고 그때 중학교 때 데뷔해서 막 그런 얘기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 워낙 아르바이트 고임금 아르바이트 뭐 예식장에서 축가 같은 걸 좀 비싸게 했다든지 뭐 리포터 같은 걸 했다든지 그러니까 딱 사업 계획서를 봤을 때 저분이 잘하겠구나, 잘 알겠구나 이 분야를 오래 해왔구나. 나이 네, 나이와 상관없이 저희는 지금 아르바이트 할 나이는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창업자가 여태까지 살아온 길과 여태까지 노력한 것을 보는 것이지 오히려 젊어서 더 좋은 아이템들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신사 같은 것도 고등학생이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이는 제발 그러지 말아주세요. 제발. 네,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MOU 맺을 때 주의해야 하거나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을 좀 있으면 알려달라는. 정부 지원 사업용으로요? 아니면 본인의 사업용으로요? 근데 두 개 다 말씀해 주시면 또 좋으실 것 같아요. MOU는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적당히 그냥 인터넷에서 표준 MOU 그냥 서류 받아서 하시면 뭐 NDA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되겠죠. 상당히 문제가 되는 서류들인데 MOU는 큰 문제가 있지 않고 그냥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가 정도를 보는 거기 때문에 참 뭐 방송이나 콘텐츠, 영화 이쪽은 좀 다른 얘기겠습니다만 스타트업 쪽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닐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MOU라는 것이 그냥 뭐 서류만 된 게 아니고 어쨌든 그 기관장이나 그 대상 회사나 기관이나 이런데 직인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직인하니까 갑자기 뭐 좀 그렇긴 한데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그 기관의 공신력을 어떻게 보면 지금 리스크를 걸고 도장을 찍는 거기 때문에 일단 뭐 의심의 눈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는 노력한 것이고 노력의 결과물이라는 것은 뭐 분명한 것 같아요. MOU도 구속력이 있건 없건 간에. 네, 그리고 변리사님한테 또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그 창업 아이템 관련 특권자는 다른 사람이고 발명자가 본인인 경우 가산점을 못 받겠지만 이 점은 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아까 밑에부터 올라오셔가지고. 근데 그 부분은 사실 좀 크게 도움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발명자만 다른 데서 했다는 근데 그거 좀 케이스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은데 만약에 어떤 기업에 있으면서 조금 삼성전자나 아니면 대학교에 있으면서 발명을 해서 산학협력단이나 삼성전자가 출원했는데 어떤 아주 중요한 발명에 대해 발명자였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어떤 그 사람의 전문성은 조금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꾸로 얘기하면 그 사람이 그렇게 발명해 놓은 포인트가 다른 사람의 권리라는 거잖아요. 대학원 시절 때 개발한 산학협력단 특허라고. 예. 그러면은 말 그대로 그 산학협력단이 그걸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발명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럼 그 사업은 본인이 못하겠네요. 거꾸로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게 되거든요. 발명자만 돼 있고 권리자는 다른 학교 산학협력단일 테니까.
그러면 오히려 그거는 뭐 플러스 요인도 조금 이 사람에 대해서 연구하거나 뭔가 특허를 등록시킬 만큼의 기술적인 포인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좋은 이미지하고, 하지만 그 사업은 할 수 없는 사업, 이런 이미지가 동시에 이렇게 되면서 크게 도움은 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그렇게 봐요. 지금 저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저분들이 사업했을 때 조심하셔야 될 게, 내가 발명자로서 갖고 있는 특허가 사업에 도움 전혀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을 내가 했었다. 근데 내가 앞으로 이런 특허를 출원하겠다 그러면 이 사람은 특허를 출원한 역량은 있겠구나 할 수 있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쪽에서의 심리적인 가점은 분명히 들어가요. 근데 그걸 안 쓰시면 안 돼요. 앞으로 내가 낼 특허들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셔야 돼요.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보니까 지금 정말 변리사님이 오늘 정말 잘 오신 것 같아요. 왜냐면 특허나 이런 거에 이야기가 되게 많은데, 이 대표자가 사업 중에 특허를 받았고 이후 바로 법인 사업자가 되었을 때 특허 권한을 바로 변경을 해야 되나요? 라고. 법인으로 옮기는 게, 앞으로 법인을 가지고 국가의 사업을 받겠다라고 하시면 법인으로 빨리 옮기시는 게 좋고요. 옮기는데 비용도 얼마 안 들고 시간도 거의 얼마 안 들어요. 출원 중인 권리 옮기는 데는 뭐 관람료는 한 자리 숫자 몇만 원밖에 안 들어가는 숫자고, 등록받고 나서 옮겨도 국가 관람료는 9만 원에 실비를 합쳐도 뭐 20만 원 돈이 안 되기 때문에 빨리 옮기셔서 관의 어떤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질문도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팀원 중에 이제 팀원이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직장을 다 갖고 계시는데, 팀원 역량 같은 걸 이제 사업 계획서에 작성을 할 때 어떻게 적으면 좋을 것인지. 근데 진짜 예비 창업 패키지 질문들이 계속 올라오는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팀원들 적는 건 저희 뭐 크게 신경 안 쓰는데, 누가 팀원이냐보다는 누굴 채용할 거냐가 더 중요한 영역이고요. 팀원은 심지어 지난번 대학생 하나는 자기 학교 교수님들 다 쓰시던데, 팀원으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대학생이 창업하는데 교수님들이 팀원으로 들어간다? 우리나라 상식적으로 안 맞으니까 심사위원들도 당연히 안 좋게 보죠. 근데 네트워크나 이 정도 네트워크는 있나 보구나 정도지, 특별히 가점되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팀빌딩에 있어서 그 팀빌딩의 뭐 화려함이나 이런 것보다 중요한 건 진짜 팀이 합류할 건지 이 진정성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서류 평가에서는 분명히 괜찮죠. 진짜인지 아닌지 불러서 확인해보고 싶긴 해요. 그리고 또 거기에 추가로 또 이런 말씀도 있으셨어요. 예비 창업, 초기 창업 패키지 뽑히기 전에 대표는 현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지, 아니면 뽑힌 이후에 그만두어도 되는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비 창업 패키지는 뽑힌 후에 하셔도 되고요. 초기 창업 패키지는 말이 안 되잖아요. 본인이 지금 사업자여야 되는데. 그죠? 네. 네. 명료하게 이건 끝입니다. 그렇게. 네. 그리고 김수현 교수님한테 단독으로 강의 때 아까 전에 했던 말씀 중에서 수자원공사 푸드테크 전문 기업 등 이제 신청 기간, 성도 대학별 특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대학별 특징도 다 따로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아니, 솔직히 뭐 있기도 하고, 특화 뭐 우리 학교는 이런 게 특장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있지만, 평가위원들 입장에서는 그 학교가 어디가 특장점인지 모르고 가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우리가 몰라요. 그러니까 매출, 고용, 수출, 투자, 이게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 창업의 진정성, 성장성, 이런 걸 보는 거지. 그러니까 수자원공사나 CNT테크 이런 데가 너무 특이한 데라서 저희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일반 대학들은 뭐 그렇게 크게 그렇진 않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예창이 아닌 초창에 겸직 팀원은 문제가 되나요? 매출 발생을 하고 있는데 올해 초에 사업자를 내게 됐고 아직 초기 기업이라 채용에 인한 이제 정식 직원으로 등록은 어려워서요. 초창이면서 겸직인 상황입니다. 라고 이제 적어 놓으셨거든요. 정확히 어떤 의도를 물으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 회사에서 4대 보험을 받고 계시면 우리 실적에 잡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겸직을 팀원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문제가 되냐는. 아니, 문제가 말고 뭐가 없죠. 그냥 몇 명의 직원이 있냐가 뒤에 4대 보험 증빙으로 딱 들어오는 거라서 그 서류를 보고 저희가 판단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되는 경우는 이런 거, 어떤 대표님이 내가 어디에서 본부장이다 뭐 이렇게 내셨는데
실제로 그 회사에 지금 4대 보험 들어가 있냐라고 물어보면 아니라고 하시는, 그냥 이름만 본부장이고 명함만 갖고 계신 분들이 그런 걸 쓸 때가 있거든요. 이제 그건 문제가 되고요. 직원분은 그냥 딱 4대 보험 증빙 안에 우리 회사에 등록돼 있으면 아무 문제 없고요. 추가적인 고용 계획이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뭐 교수님께서도 뭐 말씀 잘해 주셔갖고 네. 그럼 이 질문에 좀 답변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 여기 이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이제 올리셨는데 현재 아까 말씀하신 예창패가 지금 선정이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창패가 선정되고 시제품 제작 중이며 2달 전에 개인 사업자를 낸 사람입니다. 2번의 이종업종 경력이 있는데 과거의 실패 경력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아이템과 과거 사업 아이템이 다르면 대표자 역량에서 마이너스가 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일단 제가 먼저 과거의 실패 경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뭐 좀 이렇게 냉소적인 말로 한국에서는 뭐 너무 성공의 경험을 중요시하고 뭐 실리콘밸리에서는 뭐 실패를 많이 한 사람들을 더 존중한다 뭐 이런 냉소적인 말도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실패한 사람을 찾아서 좋아하는 게 아니고 실패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창업 초기에 겪을 수 있는 그런 뭐 리스크나 이런 것들을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그 실패의 교훈이 담겨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자본의 논리로서 그 실패한 사람들한테 그 투자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패 경험 갖는 것은 뭐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뭐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이제 업력이나 경력에 포함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두 번째 질문 잘 못 들었는데. 저 실패 경험 저도 좀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이게 케바케인데요. 실패하신 분들 중에 되게 상당수 분들이 나는 잘 만들었는데 운이 없었다, 내지는 시장이 내 좋은 기술을 몰라줬다, 이런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 다음 서류 사업계획서나 발표평가에 또 그렇게 하시면 저희는 거의 무조건 떨어뜨리고요. 지난번에 실패했지만 왜 실패했는지 알았고 그것을 한번 보완해서 이제 제대로 진짜 시장 친화적인 어떤 사업 가능성이 높은 창업 아이템을 만들었으니 한 번 더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그게 훨씬 좋아요. 경험 없는 사람보다. 이게 명답입니다. 네, 이게 진짜 뭐 정확히 명답이라서 케바케고 딱 저렇게 저는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런 질문도 있으세요. 이 예비 창업과 초기 창업에서 매출이 일어나는 시점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 거죠? 라는. 예비 창업 같은 경우는 그 사업 수행 기간 내에 매출이 일어나주면 7개월 정도 남짓한데 그 안에 일어나주면 최고 베스트고요. 기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안에 일어나주면 초기 창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기간 안에 일어났으면은 베스트고 뭐 사후적으로 더 추적한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하여튼 그 기간 안에 뭔가 매출을 또 좀 빨리 찍어줄 수 있으면 좀 바람직하고, 그 하나만 더 붙여서 말씀드리면은 뭔가 사업계획서를 쓰실 때 우리가 이걸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한 2년 뒤쯤에 매출이 날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그게 도움이 되는 것보다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2년 뒤쯤에 뭐 이렇게 뭐 좋은데 다 좋은데 일단 기관 입장에서는 그거는 그러면은 뭐 일단 수행 기간 안에는 절대 매출이 안 생긴다는 확증을 지금 해주는 거네,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제 냉정한 시선이 될 수가 있죠. 격공합니다. 예, 그런 격공합니다. 예, 그런 부분을 조금 주의해서 조금 뭐 우리는 뭐 아무리 못해도 한 6개월에는 막 크진 않지만 이 정도 매출은 확실히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팀이 좀 더 눈에 들어오지 않나라는 문 생각이 대표님 듭니다. 사업할 때랑 다른 게 요즘 이제 마지막에 졸업할 때 우수평가 뭐 이런 평가 받잖아요. 네. 근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됐냐면 내가 만약에 5천만 원 지원금을 받았어요. 그럼 네. 5천만 원 이상의 매출을 내거나 5천만 원 이상의 투자를 받으면 최우수로 가요. 매출이 발생하면 우수로 가고. 그래서 본인이 신청한 지원금보다 조금 더 많은 금액의 매출이나 투자 유치 계획을 써주시면 심사원들 입장에서는 더 마음이 편해지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제 글이 엄청 많이 이제 길게 올라오고 있는 거 보니까 진짜 배가 너무 고파서 저희 아침 점심 하나도 못 먹었는데 여기 아무것도 안 주더라고요, 그죠? 질문이 되게 많이 올라와. 지금 직원분들도 스태프분들 다 화가 나가지고 네. 배가 고파서. 그러니까 라면 과잖아. 이게 많이 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쨌든 여기 보시는 이제 창업자분들 지금 84분이 보고 계세요. 이럴 때 사회자분이 이제 더 이상 올라오는 질문이 없네요. 이러고 끊어버리시고 혼자 욕을 먹으시면 안 될까? 근데 어쨌든 저도 이제 창업자인 저희 당 떨어지는 나이에요.
여기 심사위원분들이나 이제 평가위원분들에게 너무 죄송하지만 어쨌든 저도 창업자 입장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도움을 받고 싶은 마음을 좀 올리신 것 같아서 네, 또 이게 질문 되게 많아요? 아니요 이제 어느 정도 네네 근데 이제 질문을 보니까 대부분 이제 84명의 이제 창업자분을 보고 계시다 보니까 이제 개인적인 아이템에 대해서 이제 고충하시고 고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길게 글을 쓰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MVP 모델을 검증하기 위해 사업을 진행하면서 예창폐에 지원하려고 해서 사업자를 안 내려고 하는데 매출 발생이 되면 문제의 소지가 있나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사업자를 안 냈는데 매출을 어떻게 발생시켜요? 크라우드 펀딩 외에는 거의 불가능할 텐데. 크라우드 펀딩은 사업자 등록 없이 현재 가능합니다만 나머지가 매출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서류상으로 좀 증빙이 돼야 되잖아요. 계산서가 나가고. 그러니까 저거는 질문이 뭐가 있냐면 제가 볼 때 실전 창업에 선정되셔서 MVP를 만드신 것 같거든요. 네. 그다음에 예창으로 가시기 전에 사업자를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인데 네. 예창 하나만이 진짜 목적이라면 네. 사업자를 안 내시는 게 맞는 거고요. 근데 MVP 만들어 봤는데 이거 가능성 높다. 근데 이 자금 필요 없다면 본인이 빠르게 들어가시는 게 더 맞죠. 정부 지원 사업은 우리가 사업을 수행하는 방법이지 이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절대. 그러니까 예창이 진짜 목적이시면 사업자 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또 변리사님에게 또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네, 해당 상품에 대한 국내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며 국내에서는 미출시 아이템이고 해외에서는 비슷한 아이템이 출시되어 있다면 이 경우 결격 사유가 되나요? 원재료는 해외에서 수입하고 생산은 국내 혹은 해외에서 제조하는 상품입니다. 심사위원들이 외국에 특허가 있는지 여부를 알 길이 없어요. 그날 하루에 심사하는 동안.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된다. 이게 제 답변입니다. 정말 좀 명쾌하게 정말 답변해 주셨네요. 그리고 이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비 창업 패키지에서 선정된 팀들의 대표자 또는 창업자의 경우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다른 별도의 제도는 없나요? 개발비나 외주비는 가능하나 대표는 인건비를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세금이 그렇게 집행이 안 돼요. 대표자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그래서 양산도 안 되는 거거든요. 아예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자의 임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이제 드디어 마지막 질문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비 초기는 어느 정도의 단위의 수준으로 매출이 발생되어야 하나요? 예, 10만원, 100만원, 1000만원 등등. 뭐예요? 예창, 초창? 그러니까 예비 초기는 어느 정도의 단위의 수준으로 매출이 발생해야 되냐고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 계획을 아니면 전년도 실적을? 아니요, 예창 기간 동안 기간 얼마나 동안. 실적을 내줘야 되냐. 말씀들 해보세요. 나 완료평가들 해보셨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5천만 원 정도 수준이 기준이라서 5천만 원? 5천만 원을 넘어가면은 최우수고요. 꼭 그거를 넘지 않더라도 뭐 적당히 매출이 발생하면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기관 입장에서는 그런 걸 이제 반영해서 실적이 됐다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거꾸로 이제 본인이 우수 예비 창업 패키지 때 우수 기업이 되시면 그다음 초기 창업 패키지 때 서류가 면제되시거든요. 그런 부분을 노리시는 거다라고 하시면 기간 안에 고용도 여러 명 맞추시고 매출도 만드시고 투자도 부모님한테 받아도 되고요. 실제로 그 심사하시는 분들 중에 부모님한테 1억 받겠습니다. 이런 팀이면 임팩트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약간 좀 뭐 맞춰주는 건데 꼭 본인들이 그렇게 안 한다고 해서 돈이 안 나오고 이런 거 한번 확정되면 그 돈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뭐 많이 맞춰주시면 이제 기관에 도움이 되고 본인들이 최우수가 됐을 때 이제 혜택이 있는 거지 막 꼭 엄청 막 그게 의무가 있거나 제한이 있는 건 아니라서 너무 부담 갖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긴 시간 동안 이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잠깐만요. 요거 조금 한 번만 뒷받침 할게요. 네네, 한 번만 더 말씀을 교수님께서. 부모님이나 지인에게 1억을 투자 받겠어요라고 하면 임팩트 있는 거는 맞는데 되게 또 많은 심사위원들은 그러면 그 돈으로 해. 왜 세금이 너한테 가야 되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제 생각엔 더 많을 것 같은데? 근데 키 박힌 것 같아요. 맞습니다. 키 박힌 것 같습니다. 그것도 제 생각에.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사위원들이 한 5분 정도 되는데
경우 약간 갑론을박이 있긴 하지만 희한하게 그래도 논쟁하는 대상 기업들은 모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집단지성이 참 무섭다는 생각도 하고, 아까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약간 증여 이슈도 약간 있을 수도 있고 해갖고 최근에 뭐 증여 의제 세금 문제도 불가지고 해갖고 그것 좀 경우의 수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 아까 그 매출 그 짧게 말씀드리면 매출이라는 게 그러니까 외형이 큰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중개를 한다든가 수수료 비즈니스라 하면 매출이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똑같은 물건, 그러니까 숫자만 무조건 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그 사업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기 때문에 너무 숫자에만 뭐 연연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진짜 현실적인 입장 말씀드릴게요. 예비 창업 패키지는 시제품 완성을 제대로 해줄까에 대한 우려도 있는 수준이라서 요즘은 매출 발생만 시켜준다는 사업기관에 땡큐라고 합니다. 솔직하게 땡큐입니다 이거. 기관에서 좋아. 네, 이거 진짜 50만 원 내준다고 해도 땡큐합니다. 실제로 예비 창업 패키지를 어떤 기관이 이렇게 선정해서 했는데, 거긴 팀들이 폐업 뭐 빵원 이렇게 해버리면 그 다음 연도 기관으로 아예 떨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뽑는 이쪽에서도 좀 뭐라 그럴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제품 완성만 잘해줘도 땡큐이기 때문에 하여튼 뭐 그런 방향에 맞춰서 잘 준비를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토크 콘서트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너무 이제 활발하고 진지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저희 참가자분들, 지금 현재 듣고 있는 창업자분들께서 너무 유익하고 재밌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올려주셔서, 원래 시간상 더 밑에 지금 더 많은 댓글들이 있었는데 다 읽어주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웨비나를 통해서 창업자분들의 좀 궁금증이 조금이나 풀렸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도전하시는 정부 지원 사업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말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함께 해주신 전문가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청년창업 네트워크 프리즘과 또 장소를 협찬해주신 크몽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분들과 함께 맺히면서 끝내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우리 좋은 기운을 북돋아드리기 위해서, 자, 도전하는 스타트업 이러면 우리 셋이가 이제 파이팅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만 외치고 끝내겠습니다. 도전하는 스타트업 파이팅! 지금까지 문예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무슨 주먹으로. 사회 잘 보신다.